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가슴이 아립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재능 많은 예술가들이 오래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그 초반에 그 세상을 떠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예술가들의 그 주요 병명은 폐결핵과 매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화가는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화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실주의에 가까운 인상파 화가라는 말을 들었던 프레데릭 바지유입니다. 지금서부터 바지유의 삶과 작품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바지유는 많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린 바지유의 눈을 보다가 그의 가슴 속에 끝없이 타오르는 불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붓을 쥔 왼손 그 등에 시퍼렇게 솟아오른 핏줄은 마음은 따뜻했고 또 행동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바지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지유는 프랑스 남부 몽펠리어의 아주 부유한 와인 판매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테스탄트였던 그의 집안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예술품 수집가였던 알프레드 브리아스의 집에서 바지유는 그림 2점을 보고는 미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작품은 들라크루아의 알제리 여인과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타고난 재주에 연결되어 있던 그 도화선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림 공부를 하겠다는 바지유에게 이제 부모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림 공부와 함께 의학 공부도 이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화가의 길은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은 바지유의 부모님도 대단합니다. 바지유는 그 신고전주의 화가 그 까바넬과 고향이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은 그 까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과 너무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제작 연대도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혹시 바지유가 이미지를 차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뭐 나중에 이제 바지유가 사실주의적 인상파 화가라는 이제 평도 받게 되는데 초기 그의 작품은 확실히 사실주의적인 느낌이 강하지요. 18살부터 시작된 그 바지유의 의학 공부는 1862년 파리로 자리를 옮겨 계속됩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편 바지유는 그 스위스 출신의 화가 샤를 글레어의 화실에 입학합니다. 샤를 글레어에 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이제 드렸었죠. 이제 글레어는 그 화실의 학생들에게 빛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그 야외에 나가서 직접 그림을 그릴 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 글레어의 화실은 그 인상파 화가들의 요람 같았었죠. 핑크 드레스라는 작품입니다. 여름 저녁 풍경을 앞두고 앉은 여인의 엽선이 드레스의 그 무늬로 흘러내려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늘 속 여인이 바라보는 건너편은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뜨거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저녁, 이제 부드러운 바람이라도 살짝 불었으면 좋을 시간입니다. 바지유의 풍경 묘사는 명징합니다. 그리고 그 풍경에 인물이 배치됩니다. 때문에 인물들은 대개 조각 같은 모습이거나 선명한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지유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 모델은 바지유의 그 사촌이라고 하죠. 이제 바지유는 그 글레어의 화실에서 르누아르, 모네 그리고 영국 출신의 그 시슬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뜻이 맞은 네 젊은이는 곧 친구가 되고 다른 학생들과는 좀 따로 놉니다. 이제 그들은 자주 이제 퐁텐블루 숲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었습니다. 마을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그 풍경은 지금 밝은 그 맑은 물에 잘 씻어서 그 널어놓은 듯 아주 깨끗하지요.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건물과 또 나무 그늘 속 여인의 모습은 그 앞서 본 작품 핑크 드레스와 같은 느낌입니다. 앞서 본 작품과 같은 구도와 주제로 이제 그려진 이 작품은 그러니까 바르비종파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짙은 색 나무로 이제 주위를 묘사하고 그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제 모네의 영향도 좀 받기는 했었지만은 바지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마네였습니다. 이제 모네가 마네를 존경했듯이 바지유도 마네를 존경했는데 그의 그 자유롭고 강렬한 붓터치는 이제 마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물을 든 어부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전체에 아주 건강한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제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힐끗 이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막 던지려고 하다가 들킨 듯한 그런 모습인데 눈빛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느껴지죠. 이 작품은 이제 출품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이제 풍경화에 사람을 얹어놓은 듯한 그 느낌이 나는데 바지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묘사 방법입니다. 바지유가 파리로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네 명의 그 젊은이는 부활절 기간을 이제 퐁테블로 숲에서 야외 풍경을 그리며 보냅니다. 이제 숲속으로 퍼져나갔을 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또 부시 캔버스 위를 달리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또 숲을 건너가는 새와 또 맑은 바람이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참 싱그러운 젊음이죠. 여름 한때라는 작품이고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유가 혹시 게이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아주 부드러움부터 격렬함까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속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근사한 몸매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숲 그리고 그 햇빛은 고전주의 작가들이 이제 숲속의 님프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배경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남자들이 그 님프 대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 남자들 중에 한 명 갖다 썼겠죠. 바지유는 이제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그의 그 화실 안에 나무를 옮겨오고 또 물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스케일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제 글레어의 화실이 문을 닫습니다. 바지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와 친하게 지낸 여인의 이름이라고는 이제 같은 인상파 화가 베르토 모리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유가 게이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뭐 동성여제자가 되는 건가요?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야외 인물화 분야의 그 선구적인 사례가 되는 이 작품의 모델들은 바지유의 그 실제 가족들과 친구들인데 바지유 최대의 걸작으로 이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모임에 뭐 참석한 기념사진 같죠. 그 인물의 정교한 묘사와 그 풍부한 색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 인상파 스타일의 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딴 곳을 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좀 있죠. 멋있어 보입니다. 기회가 오면 저도 뭐 좀 다른 곳을 보고 한번 찍혀봐야겠습니다. 1864년 그 가을 의사 시험에 낙방한 바지유는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합니다. 집안에서도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프랑스에도 없는 모양이죠. 금전적으로 풍요로웠던 바지유는 가난한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지유의 화실에는 이제 모네가 머물기도 했고 또 르누아르가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그 재료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했다니까 통도 크고 가슴도 따뜻했던 바지유였죠. 화가의 화실이라는 작품인데요.
바지 위의 화실에는 이제 그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좀 담은 작품입니다. 그 이젤 앞에 이제 선 사람은 마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네가 그 뒤에서 이제 담배를 이제 물고 있죠. 왼쪽 계단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설가 에밀 졸라고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졸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르누아르입니다. 이제 오른쪽 피아노에 앉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오른쪽 지금 마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키 큰 남자가 바지유인데 나중에 모네가 이 작품에 이제 바지유를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자 당시의 기록이죠.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붙인 제 개인적인 제목은 젊은 날의 초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그 인접한 베티놀스에 있는 그 이 바지유의 화실은 꽤 넓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바지유의 화실은 인상파 화가들의 이제 소굴 같이 되었는데요. 뭐 피사로, 세잔 그리고 때때로 이제 꾸르베도 화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그들의 그 초기 이름이 베티놀스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1866년 이제 살롱에 작품 두 점을 출품했는데 그 생선을 묘사한 정물화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바지유는 풍경화보다는 인물화에 이제 초점을 두었었죠. 이제 그의 그 분놀림은 자유로웠고 역동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보다는 보다 전통에 가까운 길을 걸었습니다. 1869년 이제 바지유에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안겨주었고 또 그의 그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그 가족 침묵회 앞서 보셨죠. 그 작품이 살롱전에 입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같이 출품한 그 모네의 작품은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지유는 자신의 당선이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모네의 작품을 제치고 자신이 당선되었다고 이제 말하는 바지유는 정말 마음씨도 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이 야전병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모네입니다. 이제 퐁텐블로 숲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다가 이제 다리를 다친 모네가 그 샤이의 여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다친 다리 부분이 지금 붉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위에 그 물통에서 찬물이 이제 떨어져 상처 부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 물이 떨어지는 장치는 이제 바지유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모네나 또 그 모습을 그리는 바지유나 참 유쾌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움직이지 마. 야, 그럼 너는 그 아픈 나를 그리고 싶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그 클로드 모네의 정원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지유가 그 모네를 돕기 위해서 구입한 작품이죠. 그 햇빛과 그늘 그리고 이제 그림자와 또 반사가 아주 절묘하게 묘사된 작품이죠. 실제로 그 모네에 대한 그 바지유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모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 바지유는 모네의 작품을 이제 구입해 주고요. 또 인상파 화가들이 그 카페 그 게르부아에 자주 모여서 그 열정적인 토론을 벌이곤 했었거든요. 술값을 낸 사람은 주로 바지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까유보트와 함께 이제 바지유는 인상파 화가들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였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870년 이제 프로이센과의 그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뒤 바지유는 그 주하부 보백 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보불 전쟁 당시 그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하거나 또 영국으로 탈출한 화가들이 많았는데 바지유의 피는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화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아주 도발적인 느낌이 드는 이 작품은 1870년 살롱전에 출품이 되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게 주제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고전적이었지만 그 중앙에 앉은 그 눈부신 여인의 몸과 그 자세가 아마도 심사위원들의 가슴과 머리를 좀 두들겼던 것 같아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인과 또 붉은색 벽지로 인해 그 여인의 몸에서는 아주 분가루가 묻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모델은 그 르누아르의 모델이었던 그 리그 트레오인데 그 화가의 그 화시에서 보면은 아주 그 미완성인 작품으로 그때는 등장을 하죠. 모란을 든 흑인 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지유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마네와 꾸르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을 든 흑인 여성은 그 마네의 그 올랭피아에 대한 바지유의 일종의 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네의 그 올랭피아가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지탄을 받았지만은 바지유는 그 존경하는 마네의 작품을 다시 화폭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마네의 그 올랭피아 중에서 꽃을 든 흑인 여인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붓도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두꺼운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마네의 아주 강한 붓터치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였지요. 바지유는 그 같은 해에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모란을 든 젊은 여인이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첫 전투에 나간 곳은 이제 볼라블랑이라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전투 중 이제 지휘관이 부상을 당하자 바지유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됩니다. 이제 바지유는 독일군을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부대를 이끌었지만 기습은 실패하고 날아온 두 발의 총알에 이제 맞아서 바지유는 숨을 거둡니다. 이 참 허망한 상황이었어요. 며칠 뒤 전쟁터를 찾은 바지유의 아버지가 이제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고향 그 몽펠리어에다 안장을 합니다. 그때 바지유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네, 바지유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지유가 만약에 오래 살았었다면은 그 초기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보여준 작품을 보면은 꼭 그것이 헛된 주장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전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바지유가 보여주었던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바지유의 그 삶, 작품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